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선 선교사 담혜생입니다. 오늘부터 좀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캐주얼한 영상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더 듣는 사람 눈치를 안 보고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저의 완전히 확립된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이나 피드백이 오더라도 제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수정하고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만드는데 시간도 별로 안 걸려서 자막도 귀찮아서 안 달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하고, 기존에 제가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계속해서 해 나갈 테니까 이거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런 아무 말 대잔치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 경멸조가 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해라 하지 마라, 아니면은 어떤 사람의 말은 아무 말 대잔치고 어떤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아무 말 대잔치 자체에 대한 좀 옹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이해를 했다 싶은 학자가 아니면은 이렇게 말에 잘 인용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아마추어고 문과생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읽고 좀 제가 소화를 잘 한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하면서 저의 근거를 뒷받침하려고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C.S. 루이스라든지, C.S. 루이스의 책을 제가 거의 다 읽어봤고, 아니면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그런 경우에는 제 취향이기도 하고 그런 문학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종종 인용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현대 철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스트 모더니즘 학자들이라고 흔히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용을 해대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개론서 정도의 지식은 있는데 그것만으로 아는 척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리다, 라캉, 들레즈, 푸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지대넓이앗이라는 팟캐스트를 들을 때 거기서 철학 전공을 하신 깡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께서 정확히 한 학기인지 1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크 데리다 한 명을 갖다가 수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도 이제 너무 어려웠다. 이분이 그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에서 수업을 들은 걸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는 소리를 듣고, 이거는 한 학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게 내가 아는 정도만 얘기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전달력이 하락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크게 철학, 이런 사상,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유튜브 매체에서 이거는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요즘 사람들이 근거, 아니면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틀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인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질문을 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는, 틀렸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실제로 정말 많은 비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실수를 했을 때 조롱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틀리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나랑 성향이 다른 의견을 지지한다, 아니면 나랑 성향이 다른 학자의 그런 말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조롱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왜냐면은 누구나 욕먹고 누구나 뒤에서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명제를 갖다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거부감. 이 시대의 사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대 철학 사조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뭐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럽고 부도덕한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인용구,
아니면은 이런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 뒤에 숨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니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자라투스트라라는 그런 캐릭터에 반영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자기를 어디에다가 투영해서 대신 말해주는 걸 원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지식 유튜브 아니면 정치 유튜브 이런 것들이 특히 정치 유튜버의 경우에 굉장히 인기를 얻는 이유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굴을 내놓고 대신 해줄 사람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정치 유튜브 같은 경우엔 뭐 좌우를 막론하고 실제로 이게 상대방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가 듭니다. 왜냐면은 이미 내가 하고 싶었던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유튜버를 찾기 때문에 이미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에 대해서는 저의 채널 같은 경우에도 그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90% 이상은 이미 뭐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런 스탠스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보실 거예요. 근데 최근 영상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네.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죠. 어떻게 보면 되게 건강한 거죠.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찌됐건 대화의 장이 열린다는 게.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까 말한 그 어떤 주장에 대한 비판,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조롱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뭐 씹는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과 좀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자면 나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보통 아무 말 대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인 비난을 담아서 거기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말은 뭐 들을 가치도 없다.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 자체가 굉장히 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무슨 주장을 하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길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나 자기의 가치 체계를 더 나은 것으로 지키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어요. 저는 이거는 현대 철학, 포스트 모던 사조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최소한 그분들은 포스트 모던 사조가 맞다라는 것은 주장을 하고 싶어 하죠. 어떤 명제적 진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이거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옹호를 담은 얘기인데 유튜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뭐 구글에다가 칠 것도 유튜브에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맞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찍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유튜브는 어떠한 검열도 없습니다. 유튜브는 논문이 아니고 유튜브는 책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확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뭐 저격하고 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저는 그냥 일정 선을 지킨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증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 공간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된다. 듣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 문제의식을 놓고 그 사람들에게 유튜브에 있는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교육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런 컨텐츠를 제작해서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을 아무 말 대잔치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구분을 해야 될 게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짓 그리고 실수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잘못 안 것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둘 다 이제 윤리적인 차원에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다수 합리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정보가 틀렸다라는 증거를 주었을 때 그것을 고칠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그때 이제 윤리적인 비판을 해야겠죠. 우리에게는 유튜브라는 공간, 이 공간 안에서 아무 말이나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기반된 의도적인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엔 자신의 스탠스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제 책임이 따르겠죠.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거니까. 근데 보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두의 의견을 존중하고 메타 내러티브를 거부하는
그런 사조를 따르는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스탠스라고 윤리적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자면 표현의 자유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표현의 자유는 좌우를 막론하고 좋아합니다. 누구나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누구나 하고 싶어 하고요. 근데 결국엔 어디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아무 말, 들을 가치가 없는 개소리고, 어디까지가 이거는 가치가 있는 말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정하는 기준들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은 뭐 팩트라기보다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에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말이고 어떤 것은 전혀 가치가 없고 어떤 것은 유해한 그런 말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이스피치, 이제 혐오 발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혐오 발언이 어디까지가 혐오 발언이고 어디서부터 규제를 해야 되냐, 이거를 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한 최근에 랜선교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정책을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한번 정해보는 과정에서 또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정확히 딱 잘라서 구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어렵다. 이것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식은 자기만의 상식이고, 이 상식이라는 게 굉장히, 이것도 되게 저는 주관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주장에 대해서 윤리적 비난으로 가게 되면은 제일 안타까운 거는 토론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것을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공공적인 장소에서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실제로 현대 사회적인 문제라고 진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아까 뭐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더 심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뭐 다큐나 아니면은 실험 같은 것도 있죠. 사람들이 왜 뭐 강의실에서 그렇게까지 질문을 못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질문을 막 엄청나게 많이 해놓고 약간 몰래카메라처럼 그 뒤에 다른 수강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 왜 이렇게 나대지? 왜 이렇게 깝치지? 아, 뭐 저딴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이거는 굉장히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말은 보장이 돼야 돼요. 아무 질문도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게 교회 안에서도 아무 질문이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새 많이 인용을 하는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에도 처음 유명해진 계기가 되었죠. 캐나다의 빌 C-16 법안,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조던 피터슨이 반대를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 법안이 뭐였냐면 이제 젠더 평등성을 추구하는 취지 아래 그 사람들을 뭐 she나 he 이렇게 특정 정체성을 가진 남자 여자로 부르면 안 되고, 그들을 지칭할 때 중립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 Z 아니면 뭐 C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으면은 처벌을 하겠다, 이런 법안을 이제 넣은 적이 있는데, 조던 피터슨이 거기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를 하면서, 내가 35년 동안 스터디를 해봤는데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막을 때 나중에 파시즘으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랬는데 그 조던 피터슨의 주장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트랜스포비아다, 너는 트랜스젠더를 혐오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뭐 부부젤라 같은 거 막 불어대면서 얘기 못하게 하고, 스피커에서 막 노이즈 일으키고, 그런 폭력적인 행태가 일어난 영상이, 이런 직캠이 뜨면서 피터슨이 유명해졌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얘기를 하자면은, 피터슨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혐오 발언조차도 공공적인 장소 아니면은 뭐 사적인 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 발언 자체가 분명히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했을 때 하나하나 다 처벌하고 입막음을 하는 시대가 오면은 그 사회 자체가 훨씬 악한 것이다라고 이분이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의 생각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혐오 발언이 맞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심각한 뭐 데미지를 입는다던가 어떤 집단이 굉장히 큰 손해를 본다던가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여기서 다시 나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가 혐오 발언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 기준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이런 말 하면은 너는 처벌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반발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편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그 C16 법안에 있어서도 문제가 됐던 거는 그런 어떤 논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인데, 주디스 버틀러가 주장을 했던 것처럼 생물학적 섹스와 사회학적 그 젠더는 두 개는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젠더 페미니즘의 그 시대를 열었는데, 거기서 주디스 버틀러가 철학자로서 굉장히 현대 철학자들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헤겔, 푸코, 데리다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라캉, 그리고 라캉의 시초가 되는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쉽게 윤리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것은 또 철학의 영역으로서, 철학적인 주장으로서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까지를 그런 것으로 볼 것이냐. 이 법안 논지 자체가 젠더에 대한 철학, 젠더에 대한 그런 사상,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뭐 이런 학자들 이름 대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안 있어 보이나? 하여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왜냐면 이 학자들 한 명 한 명이 뭐 평생 연구에도 모자랄 만큼 좀 큰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또 까일까봐 그런 두려움이 발동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방어 기제가. 아무튼 뭐 누군가가 아무 말을 했을 때 그것을 비난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비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장을 했을 때 그런 책임을 져야 되고요. 자기 말에 대해서 비판을 받을 것을 감수를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비난을 받을 그런 의무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비난이나 욕 이런 거, 윤리적 짐을 지운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신학계에서는 예수의 의미라는 책을 마커스 버그와 톰 라이트가 같이 썼는데, 완전히 대립되는 의견들을 얘기하면서도 이들은 서로 굉장히 오래 아는 사이고 우정을 유지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레이그 에반스나 바트 어만 같은 경우에도, 아니면 마이클 리코나나 바트 어만, 최근에 제가 마이클 리코나의 아티클을 봤는데, 바트 어만과 자기가 3번에 걸쳐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토론을 했지만 그런 토론에서 의견이 좁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좋은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좋은 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에게도 좀 이런 자세들이 진짜 필요하지 않나. 왜 그렇게 생각이 다르면은 경멸하지 못해서 안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해요. 저도 의견이 다른 것을 이제 틀린 것으로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의도를 의심한다던가 아니면 윤리적인 짐을 지운다던가 하는 경우가 저한테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볼테르나 루소의 대립, 그런 것만 봐도, 계몽주의 시절에 그 18세기에 그런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볼테르 같은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고, 나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주장할 권리에 대해서는 나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볼테르 입에서 나온 말은 아니고, 이제 볼테르 평전 중에 하나에서 볼테르는 평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 이거를 표현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철학은 이거였어요. 나랑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 사람이 말할 권리는 중요하다, 아무 말할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인데, 그런 볼테르조차도 루소가 의견이 굉장히 달랐거든요. 루소의 경우는 그러니까 정반대의 어떤 사회에 대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루소가 인간 불평등 계약론이라는 책을 볼테르에게 보냈을 때 볼테르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조롱을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루소의 의도를 의심하고 루소를 굉장히 비난합니다. 이런 것만 봐도 볼테르도 이제 내로남불을 한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의 그 사상을 완전히 지키면서 살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 힘든 일인가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렇고. 하지만 이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뭐 어느 쪽으로 점점 생각이 열려져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열려져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쪽으로는 닫혀가는 일입니다. 제가 새로운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그 기독교의 넓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열려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옛날에 창조과학 같은 일치적인 관점을 굉장히 좋아했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다른 것을 수용해 가면서 그것의 증거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것을 저는 굉장히 생각이 열려져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수평이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열려져 가는 만큼 예전에 믿던 것에 대해서는 닫혀져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든 이것은 볼 필요도 없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그것을 깨달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보수 신학자 아니면은 뭐 정치적 보수들은 이제 진보적인 경향을 보면서 굉장히 뭐 악마적인 것,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고, 진보적인 경우에는 보수를 굉장히 멍청한 것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뭐 아무것도 모른다, 열려져 있지 않다, 꽉 막히고 닫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꽉 막히고 닫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도 똑같습니다. 왜냐면 내 의견과 다르면은 비난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것 자체가 닫혀져 있는 거고, 생각이 열린 게 아니라 그냥 수평 이동을 했을 뿐이에요. 내가 믿는 게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다 그런 열린 사람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방의 아무 말을 거짓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받아준다는 거, 그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준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추구해야 될 가치다. 왜냐? 이 아무 말이라는 게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피 흘림과 노력이 있었어요. 그 역사를 보면은 아무 말을 할 수 없던 시절, 아무 말을 하면 그냥 목 잘려 죽던 시절, 그런 시절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아무 말이라는 가치는 그렇게 폄하하기에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아무 말을 무시하지 마라. 설득을 해줘라. 내 말에 잘못된 것과 틀린 것이 있다면, 혹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을 해줘라. 그러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내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으면은 그것을 다시 디펜스를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 자세를 저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진짜 아무 말을 엄청 많이 했네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스크립트 없이 얘기하는 이 재생 목록을 아무 말 대잔치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듣느라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